영하 40도입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데 그게 수염에 달라붙더니 금세 얼음이 됩니다. 억지로 떼어내면 살이 찢어지고 그냥 두면 얼굴이 얼어붙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에요. 수염을 밀어야 할 것 같은데 면도기가 없습니다. 거울도 없고 가위도 없어요. 손에 있는 건 돌멩이하고 조개 껍데기 뿐입니다. 안 깎으면 동상에 걸리고 잘못 깎으면 상처가 곪아 죽습니다. 그런데 빙하기 인류는 이 문제를 그냥 견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을 꿰매는 바늘을 만들고 장신구를 다듬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에 자라는 털만 평생 내버려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면도기도 거울도 없던 시대에 대체 어떻게 수염을 관리했을까요? 우리는 원시인 하면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영화나 박물관 복원도도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25,000년 전에 만들어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조각상을 보면 머리 부분에 정교하게 닦거나 짜올린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머리카락인지 장식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어느 쪽이든 머리 부분을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건 분명합니다. 후기 구석기 유적에서는 뼈로 만든 바늘, 조개 껍데기 장신구, 황토 같은 안료를 사용한 흔적까지 나옵니다. 옷을 꿰매 입고 장신구를 달고 꾸민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자기 몸을 꾸민 사람들이 얼굴에 자라는 털만 내버려뒀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수염을 왜 관리해야 했을까요? 특히 빙하기에 말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추위입니다. 수염에 얼음이 맺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깎는 게 당연히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수염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수염은 얼굴을 찬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천연 방한막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방한 장비는 아니지만 맨살이 노출돼 있는 것보단 동상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죠. 그럼 보온에 도움이 되는 수염을 왜 굳이 건드렸을까요? 추위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위생입니다. 고기를 뜯어 먹으면 핏물과 기름이 수염에 엉겨 붙습니다. 매일 씻을 물도 없는데 이게 쌓이면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밀폐된 움막에서 수십 명이 같이 사는데 얼굴에 붙은 음식 찌꺼기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따뜻한 계절에는 기생충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전편에서 다뤘듯이 빙하기 사람들은 음식 준비하는 곳과 용변 보는 곳을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오염원 관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오염원이 되는 걸 그냥 두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둘째는 작업 효율입니다. 불 옆에서 도구를 다듬을 때 긴 수염은 불꽃에 옮겨 붙을 수 있어요. 가죽을 입으로 물어서 늘리는 작업을 할 때도 턱 주변에 긴 털이 걸리적거립니다. 수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길이가 문제였던 거죠. 보온 효과를 살리면서도 일상생활에 방해가 안 되는 길이, 그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면도가 아니라 짧게 다듬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다 밀어버리면 보온을 잃고 내버려두면 위생과 기능이 무너지니까 적정 길이를 유지하는 게 생존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뭘로 수염을 다듬었을까요? 금속은 아직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주 날카로운 게 있었어요. 흑요석입니다. 이건 화산에서 나오는 천연 유리인데 잘 깨뜨리면 칼날 끝이 나노미터 수준까지 얇아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미세하냐면 현대의 강철 메스보다 더 미세한 날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강철 메스는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톱날처럼 거칠게 보이는데 흑요석은 훨씬 더 매끄러운 절삭면을 만들 수 있어요. 흑요석이 없는 지역에서는 부싯돌을 정교하게 가공한 석기 블레이드를 썼습니다. 후기 구석기 사람들은 돌을 깨서 아주 얇고 날카로운 조각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 절삭력이면 털을 끊는 건 충분합니다. 물론 이 도구들이 수염용이었다는 직접 증거는 없어요. 가죽 가공, 고기 손질 등 여러 용도로 쓰인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털을 자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방법이었죠. 생각해보세요.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흑요석 파편을 쥔 사람이 상대방의 턱을 잡고 입 주변에 자란 털을 조심스럽게 끊어냅니다. 너무 짧게 자르면 보온을 잃고 자칫 잘못하면 베어요. 이 시대의 상처는 곧 감염 위험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얼굴을 맡기면서까지 수염을 다듬었다는 건 그만큼 수염을 방치하는 게 더 위험했다는 뜻이죠. 그럼 베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현대에도 면도하다 베이는데 석기로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들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베이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편에서 다뤘듯이 빙하기 사람들은 특정 식물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익혔어요.
일부 치석 분석에서는 약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 성분이 검출된 바 있고, 이런 식물들이 위생이나 약용 목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덜 덧나고 저렇게 하면 더 아프다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방법을 발전시킨 거죠. 이걸 다 합쳐서 보면 수염 관리도 하나의 체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면도기 하나 없는 세상에서 도구 선택, 길이 조절, 사후 관리까지 엮인 복합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남아있는 증거가 적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옷을 꿰매고 장신구를 만들고 벽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자라는 털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면도기를 집어 들었을 때 아마 아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거울 보고 거품 바르고 쓱쓱 밀고 물로 헹구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그 행위의 원형은 거울도 거품도 금속날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흑요석 파편을 쥐고 서로의 얼굴을 봐주면서 베일 각오를 하고 얼굴에 털을 다듬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명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문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얼굴에 자라나는 털 하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가장 사소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도구를 만들고 방법을 찾고 서로 도왔던 순간들이 쌓여서 완성되어 왔던 거죠.